안녕하세요.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제국들은 어째서 흥망성쇠를 반복했을까요? 그들의 군사력, 기술, 문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제국의 흥망에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거대한 힘이 작용합니다. 바로 돈, 즉 화폐의 힘입니다. 지난 575년의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세계를 지배했던 5개의 기축통화가 모두 예외 없이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무작위적이거나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수학적인 정밀함으로 반복되는 8단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1단계, 한 국가가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국 통화를 세계의 중심으로 만듭니다. 2단계, 그 국가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처하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힘을 과도하게 확장합니다. 3단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면서 막대한 재정 적자가 일상이 됩니다. 4단계,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5단계, 시중에 풀린 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화폐의 구매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6단계, 다른 나라들이 이 통화의 가치를 의심하며 신뢰의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7단계, 세계는 기존 통화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무역의 중심이 이동합니다. 마지막 8단계, 기존의 기축통화는 그 지위를 잃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1530년, 세계 최초의 기축통화였던 포르투갈의 헤알은 80년간의 지배 끝에 붕괴했습니다. 1640년, 110년간 세계 무역을 장악했던 스페인 달러가 몰락했습니다. 1720년, 위대한 무역 제국 네덜란드의 길더가 80년 만에 그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1944년, 22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군림했던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은 브레턴우즈 체제 하에서 미국 달러에게 기축통화의 지위를 넘겨주어야만 했습니다. 5번의 흥망, 5번의 완벽한 붕괴. 각 통화의 수명은 80년에서 224년 사이였지만 그들이 밟아온 8단계의 과정은 소름 돋을 정도로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944년부터 세계 기축통화의 자리를 지켜온 미국 달러는 집권 81년 차를 맞이하며 정확히 6단계에 들어서 있습니다. 과거 4개의 통화가 붕괴하기 직전에 보였던 모든 증상들을 똑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축통화가 실제로 어떻게 죽음에 이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어떤 통화도 250년 이상 지배력을 유지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이 수학적인 패턴이 미국 달러가 단 2단계 뒤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축통화 지위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이 더 이상 저금리로 무제한 돈을 빌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에 수출하던 특권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난 80년간 화폐 특권 위에 세워진 미국인의 풍요로운 생활 수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1997년 외환위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5세기에 걸친 이 거대한 패턴을 추적하기 전에 먼저 기축통화가 정확히 무엇이며 그것이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경제적 특권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기축통화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로 보유하고 국제무역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며 석유나 금, 밀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책정되는 기준이 되는 통화를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 화폐가 기축통화가 되면 다른 모든 나라들은 그 돈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서로 무역을 하기 위해, 석유나 금을 사기 위해, 심지어 한국의 반도체를 사기 위해서도 그 돈이 필요합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실제 경제 생산 성과는 무관하게 당신의 화폐에 대한 인위적인 수요를 창출합니다. 이 특권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미국이고 달러가 기축통화라고 가정해 보세요. 독일 자동차, 일본 전자제품, 중국산 공산품을 사고 싶습니다. 보통의 나라라면 그 수입품에 상응하는 가치의 무언가를 수출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야 하죠. 하지만 당신의 통화가 기축통화라면 그냥 달러를 인쇄하면 됩니다. 독일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를 사기 위해 달러가 필요하고 일본은 유럽과 무역하기 위해 달러가 필요합니다. 중국은 외환 보유고에 달러를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종이로 찍어낸 달러를 받고 자신들의 피와 땀이 담긴 실제 상품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당신은 종이를 수출하고 그들은 실제 제품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축통화의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미국이 매년 막대한 무역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미국은 연간 8천억 달러 이상을 수출보다 수입에 더 많이 씁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벌써 통화 가치가 폭락했을 일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달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달러는 붕괴하지 않습니다. 이 특권 덕분에 미국은 엄청난 빚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외국 정부들이 미 국채를 사는 이유는 그것이 훌륭한 투자라서가 아니라 달러를 보관할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36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쌓았음에도 금리가 비교적 낮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575년에 걸친 화폐 역사를 통해 이 패턴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기축통화 붕괴의 이야기는 15세기 포르투갈에서 시작됩니다. 1450년 포르투갈은 유럽 연방의 작은 왕국이었지만 항해왕 애니크 왕자가 시작한 탐험의 시대는 포르투갈을 세계 최초의 글로벌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 인도, 브라질로 가는 항로를 개척했고 포르투갈의 헤아라는 세계 최초의 국제 기축통화가 되었습니다. 1단계, 탐험과 무역을 통한 지배력 확보였습니다. 하지만 2단계, 과도한 팽창이 시작됩니다.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인도, 브라질에 걸친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군사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았고 인구 150만에 불과한 작은 나라가 감당하기에는 벅찼습니다. 3단계, 재정 적자가 뒤따랐습니다. 1500년대 초 제국 유지 비용이 무역 이익을 초과하기 시작했고 막대한 빚을 졌습니다. 4단계는 화폐 가치 절하였습니다. 당시에 돈 찍어내기는 금화와 은화의 구리와 같은 값싼 금속을 섞는 것이었습니다. 순금이어야 할 동전은 구리가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5단계,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자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1520년대에 이르러 인플레이션은 극심해졌습니다. 6단계, 신뢰가 붕괴되었습니다. 1530년경 국제상인들은 더 이상 포르투갈 동전을 믿지 않았고 대신 스페인의 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7단계, 스페인이라는 강력한 대안이 등장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막대한 은광을 발견한 스페인은 훨씬 신뢰도 높은 통화를 제공했습니다. 마지막 8단계, 포르투갈은 통화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1540년까지 스페인 달러는 포르투갈 헤아를 완전히 대체했고 포르투갈을 지배자로 만들었던 화폐 특권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스페인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된 포토시 은광 등은
인류 역사상 가장 풍부한 은을 스페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파레알 은화로도 불린 스페인 달러는 중국에서 러시아까지 전 세계의 통화가 되었습니다. 110년간 스페인 달러는 세계의 기축 통화였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역시 똑같은 8단계의 길을 걸었습니다. 1단계, 막대한 은을 바탕으로 한 지배력. 2단계, 유럽과 신대륙을 아우르는 제국 유지를 위한 끝없는 전쟁과 과도한 팽창. 3단계, 은 생산량으로도 감당 못할 재정 적자. 4단계, 은화의 구리를 섞는 화폐 가치 절하. 5단계, 극심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6단계, 1620년 이후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은 90년 동안 무려 4번이나 국가부도를 선언했습니다. 1640년 스페인의 재정 관리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7단계 네덜란드라는 대안이 떠올랐습니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의 선진적인 은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길더를 제공했습니다. 길더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8단계, 스페인은 몰락했습니다. 1650년경 네덜란드 길더가 스페인 달러를 대체했고 스페인은 다시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패턴은 세 번째로 반복되었습니다. 1600년대 초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주식거래소와 중앙은행을 설립했고 네덜란드 길더는 새로운 기축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금광이나 은광이 아닌 은행과 상선, 그리고 상인들의 힘으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역시 과도한 팽창에 더대 걸렸습니다. 영국, 프랑스와의 끝없는 전쟁은 막대한 재정 적자를 낳았고 이는 신용 팽창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1710년 이후 네덜란드에 대한 신뢰는 서서히 약해졌습니다. 그 사이 영국이 새로운 경제 및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며 파운드 스털링이 더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극적인 붕괴는 없었지만 세계 경제의 중심은 조용히 암스테르담에서 런던으로 길더에서 파운드로 이동했습니다. 영국 파운드 스털링의 시대는 역사상 가장 긴 224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산업혁명과 막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고 파운드는 2세기 넘게 세계 무역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파운드마저도 8단계의 패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제국 유지에 따른 과도한 팽창, 그리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가 시작이었습니다. 영국은 미국에 막대한 빚을 졌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영국은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르렀고 파운드의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마침내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신뢰를 잃은 파운드 대신 전쟁 피해를 입지 않고 세계금 보유고의 60%를 차지한 미국의 달러가 새로운 기축통화로 선택되었습니다. 1970년경 파운드는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지구의 4분의 1을 지배하던 대영 제국은 불과 25년 만에 지역 강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축통화가 죽음에 이르는 8단계의 명백한 패턴입니다. 지배력 확보 과도한 팽창 재정 적자 화폐 발행 인플레이션 신뢰 붕괴 대안의 등장 지위 붕괴 이제 이 패턴을 오늘날의 미국 달러에 적용해 봅시다. 미국 달러는 1944년 기축통화가 된 지 81년째이며 역사적 평균 수명에 정확히 도달했습니다. 1단계 지배력 확보는 1950년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경제는 전 세계 GDP의 절반을 차지했고 달러는 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2단계
과도한 팽창은 냉전 시대에 시작되어 1990년 이후 가속화되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80여 개국의 군사기지를 유지하며 한국,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연간 국방 예산은 다음 10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3단계 재정 적자는 2000년 이후 영구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2000년 6조 달러였던 국가부채는 오늘날 36조 달러에 이릅니다. 적자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4단계 돈 찍어내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2020년 팬데믹 이후 폭발했습니다.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2008년 8천억 달러에서 오늘날 9조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불과 2년 만에 통화 공급량이 40%나 증가했습니다. 5단계 인플레이션은 2021년과 2022년에 현실화되었습니다. 2022년 물가 상승률은 9%에 달했고 이는 미국인들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켰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인상했지만 이는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만 가중시켰습니다. 현재 미국은 매년 1조 달러 이상을 빚에 대한 이자로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는 6단계 신뢰 붕괴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중국은 미 국채 보유량을 1조 달러 이상에서 7천억 달러로 줄였습니다. 러시아는 달러 보유고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에 더해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란과 같은 새로운 회원국들은 달러를 우회하는 결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73%에서 현재 5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의 붕괴입니다. 7단계 대안의 등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석유 거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브릭스는 금 기반 통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직 지배적인 대안은 없지만 그 싹은 분명히 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8단계 기축통화 지위의 붕괴입니다. 달러가 특권을 잃고 미국이 더 이상 저금리로 빚을 내고 인플레이션을 수출할 수 없게 되는 세상입니다. 80년간의 특권 위에 세워진 미국의 생활 수준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5개의 기축통화, 5번의 붕괴. 포르투갈 헤알은 80년, 스페인 달러는 110년, 네덜란드 길더는 80년, 영국 파운드는 224년을 버텼습니다. 미국 달러는 81년째 8단계 중 6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신뢰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6, 7, 8단계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다고. 영국은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 이후 불과 26년 만에 기축통화 지위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어쩌면 미국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이나 기술력이 이 패턴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도, 스페인도, 네덜란드도, 영국도 모두 자신들이 예외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패턴이 항상 이겼습니다. 미국 달러는 6단계에 와 있습니다. 붕괴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마지막 2단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 마지막 2단계가 매우 빠르게 다가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간 미국의 힘을 정의했던 기축통화의 특권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한 지혜를 얻는 과정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원하신다면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